이명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우락입니다. 여러 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하여튼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앞에 띄어놨듯이 공자의 예술정신과 문학사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근대와 근대 이전 전근대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세계관 내지 문명관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학과 예술 이렇게 보면은 예술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만은 문학하면은 특별한 어떤 학문의 하나의 영역입니다. 이 근대 이후에 생긴 것이죠. 그러면 전근대하고 근대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계관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기계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기체적 세계관은 부분과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유기체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각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면서 전체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심장, 위, 무슨 내장,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 부분의 각 기관들이 뇌도 그렇고요. 하여튼 만들어지면서 전체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도 대체로 이런 어떤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를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세계관 내지 기계적 문명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선차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성이 아니라 선차성. 부분이 먼저 있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계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계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차 한번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리창, 유리가 있죠. 차창. 그 다음에 무슨 엔진, 타이어,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차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분과 전체가, 유기체는 부분과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계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선차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체적 세계관은 이 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공간이 같다는 거죠. 이 부분과 전체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한 장소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부분과 전체가 전체에 이루어지는데, 근데 기계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죠. 기계적 세계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차창은 대구에서 만들고, 엔진은 어디 전라도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는 어디 부산에서 만들고, 또 무엇은 여기 의자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거는 진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여러 지방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느 공장에서 이제 돌리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근대의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은 유기체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 학문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이루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지금은 철학 따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텐데, 무슨 과, 나는 어디 국문과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공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나오고.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분과 학문으로서의 근대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계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러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세계는 이 서양이 기본적으로 기계적 세관에 입각한 전문성에 입각해 가지고 만들어진 교육 체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운영이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병폐가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국문과 나왔는데 국문과 교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때는 자기 전공만 딱 하고 바깥에는 완전히 절벽입니다. 눈 약간만 돌리면 완전히 절벽이에요. 모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것만 아는 걸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 한약하고 지금 그 한약국하고 저기 무슨 여기 경상대 병원, 뭐 경북대 병원이 있잖아요. 경북대의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과, 소아과 안에도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류가 있는 그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협진을 하는 어떤 이런 체계입니다만은, 한약 같은 건 그렇지 않죠. 침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 오른팔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왼쪽 다리에 뭐 이렇게 이 침을 넣는다든가, 이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기혈을 생각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이런 어떤 완전히 어떤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만 전문적으로 지독하게 그것만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외부에는 깜깜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겠습니까? 융합.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 소통.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학문의 어떤 그 체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봐야 되지 않나. 요즘은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융합학과. 그러니까 국문학을 하더라도 철학 사이에서 옛날 어른들이 다 그랬거든요. 퇴계가 앞에 한번 보세요. 퇴계는 2000여 수가 넘는 시인입니다. 문집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또 철학적인 논설 이런 것들이 그 많거든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문학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이렇게 해서 퇴계가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보아서 온전히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문이 대체로 그래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은 기계적 세관에 입각한, 그래서 공부를 한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융합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계가 그것도 기계가 나왔죠. 그게 바로 AI 하는 것입니다. 요즘 논문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모르면은 그 충분히 찾아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이 PPT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저도 이제 이게 오늘 만드는 거 이게 뭐로 만드냐면은 AI가 만드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써가지고 논문은 제가 쓰는 거지만은 이것을 PPT로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탁을 하죠. 기계한테 부탁을 하면은 30장으로 만들어 달라, 60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기계에 넣으면은 한 1분, 2분 안에 이게 다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제가 일부러 이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계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 것이지만. 근데 기계가 이제 다 찾지도 못하고 조금 응성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교정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는 아마 그것도 자동적으로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도 찾아주기는 찾아주는데 이상한 걸 많이 찾아요. 자기가 어떨 때는 그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 거의 지금은 못 씁니다. 지금은 못 쓰는 단계인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차 나온 데도 보면은 요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나오고, 나중에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는 이게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맨 처음에는 하나로 전체적으로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역사도 되고 의학도 하고,
미수 허목하고 그다음에 우암 송시열의 그 비상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학자들인데 전부 의학 지식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은데 오늘날로 이제 그 분과 학문적 체계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분과 학문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융합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어떻게 더욱더 치밀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큰 화두일 텐데요. 근데 이 과학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걸 다 깨버리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른들의 지혜 그게 유기체적 세계관이거든요.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인 모습, 전인, 온전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이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또한 그렇게 실천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겠지만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술 정신하고 문화 사상을 가지고 왔지만 이게 분과 학문의 체계 속입니다. 크게 보면은 문학은 예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옛날은 문학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벗어나는 것이 문학이라. 이 문학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입각한 것이거든.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것인가. 제일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설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런저런 어떤 귀신 떡 깔라먹는 소리 하는 듯한 이러한 것들은 그 어른들이 취급도 안 했는데 근대 학문 속에서는 거짓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지만은 그 허구지만은 허구 속에 오히려 진실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 진짜 그렇거든요. 이 바깥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구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참새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실감나는 어떤 진실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역사는 대체로 왜곡이 됩니다. 성자의 기록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이 다르잖아요. 선조실록 같은 경우는 광해군 정권 북인이 만들었는 건데 저희를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죠.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거 완전히 인조 반정을 해가지고 노론이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수정실록이죠. 그렇게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오히려 그때의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전해지는 바깥으로 보면은 이제 거짓말 같은 건데 오히려 안을 보면은 더욱더 그 진실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대 학문 안에 구비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바깥으로 보면은 허구가 갖고 있는 진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 안에 이제 구비문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공자나 논어에 관련된 건데 논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이제 편집을 했고 이게 공자의 제자들이냐 안 그러면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맨 처음에 이제 하기편에 보면은 유자하고 정자가 나오기 때문에 유자하고 정자만이 이제 선생님 자자, 아들 자자, 이게 선생님 자자 아니겠어요? 선생님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자 이야기죠. 정자와 주자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각에서 논어 안에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문학 내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논어가 공자가 철학적으로 무엇을 인을 주장했는지 안 그러면은 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논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의 이야기는 오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공자는 이 그림을 많이 영정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태계 영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후인들이 다 만든 것이죠. 논어라든가 이런 것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리는데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공자도 마찬가지. 공자는 여기 제가 제시해 놨듯이 기원전 551년에서 기원전 479년까지 이제 사셨는데 이 공자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대일까? 당군 시대. 놀랍죠? 우리 당군하면 당군 신화밖에 모르고 기자조선은 이제 사실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당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군도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당군이 삼국 유사의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삼국 유사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몽골 침입기에 우리나라가 막 쓰러져 가니까 여기에서 대동단결을 해서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이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 1년이 고려 성녀 1년이 이제 만드는 것인데 편찬한 것인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임금 시대로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 적어놨듯이 2333년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을 쭉 이야기하고 실질적인 역사는 위만부터 거기에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BC 194년 이렇게 해놨죠. 기자조선은 유학자들이 본 것인데 하은주 3대 가운데에 하은주 3대는 인정을 하거든요. 요순, 그 다음에 3대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는 대동세계, 하나는 소강시대인데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인데 주왕에게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 평양에 와가지고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자는 외래적인 것이죠. 당군은 내재적인 것이고 이게 언제나 외래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안에서 이제 발생한 것 이게 두 가지가 늘 경쟁하면서 협동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역사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은 항상 문명한 외래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리학도 마찬가지죠. 전부 중국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3대가 있고 공자를 넘어가지고 3대가 있고 요순이 있기 때문에 도통론에 입각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런 외래적인 중국에서 들어온 문명이 있고 또 하나는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내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고 협동하면서 전체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가지는데 조선시대는 특별하게 더했죠. 그 가운데 이제 공자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주자가 지시한 바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게 배타적인 학문 체계거든요. 주자학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우리 선조들이 남명하고 퇴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리학 자체는 굉장히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배타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성녀들 전부 다 천민으로 만들어 버리죠. 천민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할 때도 거기에는 성녀들도 있고 이 천도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3.1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참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어디를 합니까? 바로 파리장사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많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해왔는데 이 당군 시대 사람입니다. 이 자료가 공자 시대에 이 자료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자 문명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자가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어가 있거든요. 민족어가 있는데 이 한자가 이거는 잘 부서지지 않아요. 공자 시대의 기원전 당군 시대의 언어들 그런 생각들을 오늘날 2500년 이후인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글자 같은 경우는 여러
어른들이 많이 읽으실 수도 있으신 분도 많겠지만은 우리말은 잘 몰라요. 조선시대에 있는 거 잘 읽지를 못해.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잘 읽어내지만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막 흘려서는 이게 이런 거 잘 못 읽어요. 근데 한문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하지 않으니까 잘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특별하게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크게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머릿말로 해서 공자가 논어가 어떤 책인가 그래도 잠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자 예술 정신과 신미성. 우리 보통 보면은 공자 같은 경우는 늘 교조적이고 인 같은 거 도덕적이고 이것만을 강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안에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공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어떤 신미성,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공자가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서 여기에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이 문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영정은 이런 영정도 있습니다. 이 가장 초창기 영정이죠. 산동성 동평현 이 서한시기의 무덤에서 벽화로 발견된 건데 이게 이 처음 보시죠. 공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공자세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니구산에 빌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이게 평평하다고 하잖아, 그죠? 평평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평평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쑥 들어갔으니까 앞에 이게 튀어 나왔을 것이다. 이게 짱구형.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공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 송나라 때 마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여기 조금만 가면 배산서당에 모셔져 있는 공자상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곡부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그거는 또 이거하고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런 그림하고. 이 말이 참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나대경의 항림옥로 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송나라 조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부논어 지천하 논어 반권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논어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논어는 이만큼 중요하다. 뭐 학문적인 어떤 겸손 이런 것도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논어는 이만큼 여기 아마 논어를 수십 번 읽어가지고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논어 한 권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반권으로도 천하를 다스린다. 이 사람이 이제 송나라 때 태조 조광윤이죠. 조광윤 그 아들 조광이 그때 이제 양대에 걸쳐 가지고 이 재상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논어밖에 모르고 지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광이가 물어요. 자네는 이제 그 경은 논어밖에 안 읽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제 조보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평생 동안 아는 바는 진실로 성불출차 진실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다. 저는 논어만 공부했습니다. 서기반 옛날에 그 태조가 계실 때 조광년이 있을 때 옛날에는 그 반틈으로서 반군으로서 태조를 보좌해가지고 천하를 평정시켰고 송태조 조광 그때 이제 천하를 평정을 시켰고 지금은 요기 기반 그 반군으로서 폐하를 보좌해가지고 태평스럽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논어 한 권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논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천하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조보의 이 이야기를 많이 떠올립니다. 반부논어 지천하
논어 방권 읽고 그것으로서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천하를 평정시켰고 또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마다 이게 논어는 보면은 논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어려운 것은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고 이제 좋아하면은 보통 그렇게 읽죠. 읽고 좋아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포로지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소리 내가지고 몇 번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어에 보면은 여기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문학을 이제 그 서양의 리터처를 번역을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건데요. 철학 이런 거 전부 다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는데 그때 문학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여기서 문학. 많이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게 사과 17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과 4가지로 부문을 나눴는데 거기에 10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안현하고 민자건하고 연배구하고 중궁. 덕행으로 공자의 공문 가운데에 공자의 제자 가운데 덕행으로 뛰어난 사람은 대표자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언어는 제하하고 자공. 이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정사, 정치와 관련된 것은 염유하고 계로, 자로하고 자로거든요. 그 다음에 염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문학으로서는 자유자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학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문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이에요. 학문.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이것은 그 학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학문이라고 얘기할 때 박학지 신문지 거기서 왔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널리 배우고 살펴 묻고 그것은 바로 중용의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할 때 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널리 배우고 살펴 묻다 이 물을 문자를 씁니다. 물을 문자. 근데 학문할 때도 여기에 학문 글을 문자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할 때 학문이라고 할 때는 물을 문자. 늘 이제 묻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학문을 터득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체계 속에서 오늘날의 문학에 가까운 것은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 같은 경우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수사법 같은 경우는 문학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 속에서는 문학은 오늘날의 문학은 여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시 대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죠. 시하는 것은 이게 문학을 오늘날의 문학에 가까운 것은 또 시입니다. 시인데 여기에서는 언어지만은 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가는 바다. 우리 지지소지 뜻이 가는 바. 뜻을 이제 표현하는 것. 뜻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로 표현되는 이게 이제 가는 거죠. 마음에 있으면은 뜻이 되고 자기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 그 뜻이 되는데 뜻이 되고 그것이 말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수사에 의거해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나면은 그것이 시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 지을 때도 오늘날의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데 이런 것은 서양 문학이 들어와서 문학이 특별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옛날 시 안 보세요.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음에 있으면 내재되어 있으면 그 뜻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전달되면 그것이 바로 시다. 시가 되는데
정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겠죠. 감정. 그 선경후정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한시 지으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시죠. 선경후정. 먼저 경치를 이야기하고 그 경치와 관련해서 자기가 안에 속에 있는 정을 끌어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뭔가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물을 이야기하고 정을 끌어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흥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 시경의 그 부비흥을 이야기할 때 흥을 가지고 선언타물 먼저 다른 사물을 이야기하고 이인기 소형지사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게 읊을 것을 끌어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이 마음속에 움직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것이 말로 드러나고 여기 시가 되는데 말이 이제 부족하면은 하면서 감탄을 하고 이 감탄을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감탄하는 거. 그 중국 태산에 가면은 태산에 공자가 이제 어렸을 때 동산에 올라가지고 등동산이 소노 동산에 올라가지고 노국을 좁게 여기고 그 다음에 더 자라가지고 태산에 올라가지고 등태산이 소천하 천하를 좁게 여겼다고 하는 건데 거기 가보면은 공자 소천하척 하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빨갛게 주먹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빨갛게 이렇게 입혀놨는 건데 공자가 천하를 좁게 여긴 곳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도 그것이만은 그 옆에 보면은 두 글자가 딱 있는데 그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과연만 이게 아마 그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과연만 써놨어. 과연 그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쫙 바라봤을 때 천하를 바라봤을 때 이제 과연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게 바로 탄식이죠. 말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감탄을 하고 감탄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가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리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모였을 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말을 통해 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보다도 정서적 교류가 더욱더 잘 되죠. 우리가 요즘 노래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즐거울 때 노래하는 이런 것들이 정서적 교류는 최고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장치도 만들어지고 하죠. 노래하고 엎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손이 춤추고 발이 뛴다. 이 몸으로 막 행동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요게 이제 요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번 예술정신과 신미성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예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예술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든가 무슨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대적 개념이거든요. 근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학문 체계가 근대적 개념으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악. 공자가 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악할 때 악이 바로 예술에 해당합니다. 예. 시를 이야기할 때 시는 바로 문학에 해당하고 예는 크게 보면은 이 시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예악. 예는 질서를 잡아가는 거고 악하는 것은 이게 조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질서만 너무 강고하게 주장하다 보면은 이 경직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융화시켜서 풀어줘 가지고 조화를 이룰까?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발달해 버리면은 이게 좀 방종하게 되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 질서가 잘 잡혀져 가지고 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악하고 화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악을 이야기하는데 요 시하고 가하고 물을 포괄해가지고 악인데 요게 이제 예술이고 얘 안에 악이고 악 안에 이제 시가 있죠.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 겁다. 요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학이고 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여기에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예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악이 바로 그겁니다. 악이 그것이고 문학은 바로 시가 그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가 물을 포괄해가지고 악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오늘날의 예술 가운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음악 같은 경우는 이게 악이 음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시가 물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오늘날은 악 안에 그 예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술도 있죠. 미술은 색의 이제 색깔로 이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악하는 것은 소리로 드러내는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이게 분과 학문 체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시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예술의 어떤 그 합의 분류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소리로 그 다음에 미술 같은 경우 그거는 색깔, 빛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 논어 8일편에 보면은 회사후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사후소입니다. 회사후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은 그 소한 다음에 한다. 흰 바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 바탕이 얼룩덜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체로 이해를 하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회사는 후손이라. 그림을 그린 그 뒤에 소라고 하는 그 은은한 어떤 이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의금상경이란 말하고 통하는 건데요. 비단 옷을 입고 이게 이제 회사죠. 비단 옷을 입으면 바깥으로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때 그게 바깥으로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비치지 않게 겉옷을 하나 더 입는 것입니다. 경을 더 입는 거거든요. 겉옷을 하나 더 입어서 안에 있는 화려함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금상경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회사는 후손이라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바탕이 먼저 깨끗한 다음에 온전한 다음에 거기에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사 후손은 특히 미술계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질을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그렇잖아요. 기본기를 먼저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막 발전하기도 하고 두 가지 뜻 가운데 하나 첫 번째가 더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했죠. 바탕이 먼저 든 다음에 거기에 깨끗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술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어도 한번 보세요. 교원영색 선의인 그때 선은 뭐겠습니까? 마음과 관련된 거죠. 마음이 교원영색은 말을 교묘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드물다. 선하기가 드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가 있죠. 예쁜 웃음의 보조개, 아름다운 눈의 또렷함 이어 본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삼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아름다운 바탕이 있은 다음에 이런 보조개하고 눈이 아주 맑은 거. 이거는 더욱더 아름다울 텐데
마음은 시커먼데 교원 영색하듯이 얼굴은 막 이래 화장을 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이것은 못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공자가 했다는 거죠. 회사 후소를 통해 가지고 연역해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하고 얼굴 또는 마음하고 말, 이런 보세요. 그러니까 욕눌러은 민어행 하는 말도 있죠. 욕눌러은 민어행. 말은 좀 뜨듬거리려고 하고 말은 이제 조심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민어행. 그 반대로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 말은 좀 신중하고 조심하게 하는 거. 이게 욕눌러은 민어행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죠. 말을 굉장히 교묘하고 거짓말 막 온갖 데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 거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이제 파보면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요즘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청문회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욕눌러은 민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후소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탕, 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자 예술가적 측면, 이게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사실은. 공자가 예술하고 뭐 철학자이면서 인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공자가 문학을 이야기했겠노? 근데 이제 공자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의 분과학문 체계 속에서 예술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봤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금골, 옛날 어른들 보면은 문인 화가도 있지만은 그림도 그리고 남명선생 그림 그렸잖아요. 그 시도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한강선생 금은고 탔죠. 그러니까 분과학문 체계 속에서는 이거 안 해도 되고 못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제 금은고라든가 그림이리 동양화가 필요 없고 오늘날 또 이제 서양 악기들 많잖아요. 이 악기는 조화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음악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특히 합창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식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공존의 논리가 그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 거기에서 자기 역량이 크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뭐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철학적인 논술 같은 것들도 쓰고 그러면 시도 짓고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질 때 언제나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시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만나고 헤어질 때 이 시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만나고 헤어지는 게 바로 생이라고 죽음일 텐데 큰 이별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때는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제문과 만사로.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이제 조문하고 10만 원, 5만 원 자기 그 마음에 따라가지고 주고 이렇게 끝이. 집안에서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업무 처리하듯이 처리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나고 헤어지고 할 때 늘 이렇게 시를 주고받고 이게 전부 다 문학이 하는 작용이거든요. 크게 헤어질 때 아버지 헤어지고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죽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가 죽는다든가 얼마나 이제 슬프고 그러겠어요. 이게는 제문이 구구절절 그 막 그런 어떤 감정들이 사랑의 감정, 뜨거운 감정들이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문학이 살아있지 않는 어떤 세상은 아주 삭막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금고를 배웠어요. 언제나 보면은 그림 가운데 보면은 금고를 타거나 이런 어떤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양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금고를 배우는데 그걸 이제 익혔어요.
맨 처음에 곡이 뭐 어떤 리듬이 있지 않겠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을 다 익혔다. 사용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를 아직까지 제가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수하는 것은 곡이 만들어진 원리 같은 겁니다. 원리. 그냥 막 이렇게 막 교묘하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원리가 있었는데 원리를 아직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기가 연마해가지고 수를 익혔어요. 그러니까 수를 다 익혔습니다 하니까 아직까지 지를 터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곡을 만든, 그 가사가 있으면은 가사가 있을 텐데, 또는 이제 곡이 있을 텐데, 곡이 갖고 있는 뜻, 의미. 이걸 제가 아직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한참 연마해가지고, 이게 수를 통해가지고, 원리를 통해서 곡을, 연주하고 하니까, 당신은 지를 다 지금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까지 그 사람들, 이 곡을 만든 사람,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금고를 타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됨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 사용자가 조용하게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기쁘게 높이 바라보면서 유언한 뜻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가 저는 그 사람됨을 알았습니다. 이게 공자 세가에 나오는 거예요. 묵묵히 아득한 경지에 이르고 은근히 유장하여 시선을 마치 멀리 바라보는 듯하고 온 천하가 왕노릇하는 것 같이 하는 경지이니 이게 문왕이 아니면은 누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수로 이러한 곡을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곡을 통해 가지고 문왕을 지금 이해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기교적인 거거든요. 기교적인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악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음악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 곡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기타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곡이 있을 텐데 단순한 그런 기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이 곡, 수, 지, 인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격이 내함되어 있는 그 이면의 의미까지 파악되어야지 비로소 그 작품, 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50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공자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그러니까 신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미적인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보통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요 대비를 시켜 놔보면은 이 다른 분들하고 그러니까 정석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 정점인데요. 정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비를 시켜보면 금방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자로하고 정석하고 여묘하고 공서와 이 네 사람이죠. 네 사람과 공자가 지금 모여 있어요. 이 구절이 아마 우리 문화체계 속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공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루 동안 자네들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 나에게 평소에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가지고 나를 참 어렵게 여긴다. 이 평상시에 이야기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혹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즉 하이제 너희들은 뭘 하겠냐.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가지고 평상시에 굉장히 나를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알아준다면 너희들 뭘 하겠냐,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자로하고 정서, 염유, 공서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쪽에 이야기를 해요. 좀 이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정자 아버지인데요. 다른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이 점아, 너는 하여, 너는 어떠하냐 하니까, 이 정점이, 정자 아버지가 검은 걸 이렇게 뜨듬뜨듬 타다가 이거를 툭 하고 놓습니다. 이 설을 놓고 일어나서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오 삼자지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한 것과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달라가지고 어쩌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하상호, 뭐 관계하랴, 아무런 상관없다, 지금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역각은 기지야, 또한 각각 그 뜻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그 유명한 정자가 그 정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모춘자의 춘복이 기성이요, 늦은 봄날 봄옷이 만들어지면은 관자, 갓을 쓴 사람 대여섯 명, 동자, 어린아이 6, 7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욕호기,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 기수 지금 그 국보에 가면 있지요. 저는 이제 한국 생각해가지고 조만한 도랑이라든가 무슨 개울 이런 걸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제 파란 강이에요, 강. 기수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풍호 무대에 가가지고 바람을 쐬고 나서 이 시를 읊조리면서 이 자연하고 인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그거 목욕을 하기는 이렇게 청신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니까 부자 공자께서 위원이 하면서 탄식해서 말하기를, 오여점냐, 나는 점을 허여한다, 나는 네 말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평소에 내가 너한테 알아준다면은 너 뭐 하겠냐 하니까 정자가, 그 정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춘자의 춘복이 기성이 얻은 관자 오류경과 동자 육칠인으로 욕호기하고 풍호무하야 영익위라 하니 부자 위연탄활 오여점냐라, 나는 점을 허여한다,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적 포구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정치적 포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거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름다움, 중요함, 또는 여기에 이 천리유행이라고 공자가, 그 주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순의 기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비파와 노래하고 자연 친화적 태도, 정치나 종교적 차원보다 심미적 차원이 있고 자연에 대한 미적 관계. 요게 전근대, 그러니까 선비들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늘 이런 게 나오죠. 이게 그 금고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 태도, 정치보다도 심미적 차원,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미적 관계.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 그때 자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로 한번 보세요. 자로는 전차 1000대를 보유한 작은 제후국이 대국 사이에 끼어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게다가 기근까지 겹쳤을 때 제가 그 나라를 만약에 다스린다면 3년 만에 백성들을 용맹스럽게 만들고 의로운 길로 향할 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강변을 하는 거예요.
너를 알아준다면은 평소에 내한테 그 스님은 말이야 저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하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마음대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자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염류, 사방 6, 70리 혹은 5, 60리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린다면 3년 만에 백성들을 풍족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은 예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차원 높은 어떤 이런 예약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것도 아까 정점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정치적인 이야기. 공소화는 그래도 약간 거기에 문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종묘의 제사나 혹은 제후를 만날 때에 예복과 예관을 갖추고 예식을 조금 돕는 찰례자가 되겠습니다. 예식을 돕는 자가 이런 게 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점은 저는 이런 사람, 이 사람하고 다른데 세 사람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나서 청신한 느낌을 시를 지으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엎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공자가 크게 인정을 했다는 것은 공자도 그렇다는 거죠. 공자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신미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모춘자의 춘복이 기성이었던 관자 5, 6인, 동자 6, 7인으로 욕호기, 풍우, 무, 영이귀라고 하는 일부러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이 글자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무단인데 요거는 곡부 가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기수 옆에 이 무단이 있어요. 무단이 있고 여기 도봉산에 가보면은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주에 가면은 무정이 있으면 경천대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지 찾아보면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선비들이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려고 하는 유기체적 어떤 신미의식,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공자의 어떤 미의식을 터득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선비들이 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지향점이 뭐냐? 인간을 위한 예술입니다. 예술을 위한 예술. 근대의 어떤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 쪽으로 막 가게 되는데 전근대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 예술로는 인간을 위한 예술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자가 소라고 하는 음악인데 숭임금의 음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진미 우진선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과 관련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거기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순임금 음악이기 때문에 순임금의 어떤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다. 진선진미. 지극히 미를 다하고 선을 다했다. 요거는 내용적이고 도덕적인 거거든요. 아까 회사 후소할 때 요거는 바탕, 본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진미하는 것은 회사, 그림 그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무임금은 이제 이 전쟁을 한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답지만은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논어수리편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자가 이제 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어땠는지 이거 보면은 참 감동적인 거예요. 제 나라에 갔어요. 그때 순임금의 음악 소를 들어요. 소를 듣고 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보세요. 3월 부지육리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먹어요. 그 순임금의 음악이 귀에 쟁쟁하고 이게 무젖어 드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부도 위약지 지어 사야. 내가 음악이 이 지경에까지 여기에 이르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야, 음악이 이 정도까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고기를 먹어도 고기 맛을 몰라요. 그만큼 높은 어떤 단계까지 공자는 이 귀가 발달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음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하는 게 예술의 범주고 바로 선하는 게 이제 도덕의 범주인데, 이 도덕은 인간이거든요. 인간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예술, 인간을 위한 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은 다른 사람한테 기이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보고 나면 희한하고 기이한데 왠지 모르게 하여튼 마음이 좀 어수선해지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예술한다고 하면서 빨가벗고 왜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 돼지우리 가가지고 빨가벗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예술이거든요. 현대 예술. 그 다음에 그 미술관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이게 특히 이제 어떻게 장치 예술 같은 이런 설치 예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미와 선은 두 개의 다른 범주에 속하지만은 하나의 범주로 통일될 수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은 이 진미와 진선, 미와 선의 통일,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감동의 깊이, 이게 음악을 만드는 것이, 이 음악의 경지가 이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다라고 하니, 감동의 깊이, 이거는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훈련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옛날 노래를 좋아하실 텐데, 이런 적 있어요. 나훈아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른 적 이런 적 있습니까? 공자는 소라고 하는 순임금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이 감동의 깊이.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이제 공자는 음악은 소물을 할 것이요 적나라 음악은 추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음악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개선시키기도 하는데, 기교만을 내세우는 그 음악을 음란한 음악이라고 해서 정성 같은 경우는 내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정치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선진미를 사람들이 붓글씨로 이렇게 쓰기도 했죠. 진선진미, 진미진선.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기능, 문학을 통해 가지고 문학은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기능이죠. 자기 수양과 관련된 문학적 기능, 이걸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기위인냐, 요게 이제 얘기 경해에 나오는데, 그 위인야가 그 사람됨이 온유도는,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정이 도탑고 두터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교다. 시로서 교화를 시키는 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문학의 기능인데, 교화적 기능을 시를 위한 시, 아까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시들 많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 전통적인 것은 바로 도덕주의적, 교훈적, 이걸 가지고 교훈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미적 요소보다도 여기에서는 또 이제 교훈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논어에도 보면은 시 300이 이르니 폐지, 한이 왈 사무산이라.
시경 300수가 그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각에 아무런 사특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거는 이제 해석이 다양해요. 생각에 이제 사특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는 사랑하는 감정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왜곡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그 청나라 때 많은 어떤 고전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죠. 근데 주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무사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그 마음속에 악의 요소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욕망 같은 게 조금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덕주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무사를. 근데 시경에 보면은 거기에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자기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사무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성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음란한 시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이렇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이고 했죠. 그리고 시에서 선을 말한 것은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분발케 할 수 있고 악을 말한 것은 악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방탕한 마음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은 사람들이 바른 성정을 가지도록. 이게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는 어떤 문학의 기능하고 전혀 요즘 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좀 다르죠. 그 도덕주의적 문학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도노.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부드럽고 인정이 이렇게 두터운. 퇴계의 시를 이야기하라. 퇴계의 미의식, 퇴계의 문학관을 이야기하라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도. 온화하고 사람은 온화해야 돼요. 부드러우면서 시를 쓰는 것이 인정에 아주 경박하고 막 이런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터운. 이게 이제 바로 한시의 대표적인 미의식입니다. 기교를 부리거나 노골적인 어떤 표현이 없는 것, 은은하게 이런 시를 좋은 시로 봤던 거죠. 그리고 퇴계도 보면은 이 퇴계 글씨거든요. 이게 이제 목판에 새겨가지고 도산서원에 오면은 많이 나눠주고 했잖아요. 무불경.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일에 겸하라라고 하는데 경은 잘 아시죠? 사계 조목이 있습니다. 사계 조목. 이 주자가 사계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 것을 요약을 하고 자기가 하나 딱 더 내세웠는데 사계 조목이 뭐냐면은 정제음숙. 전에 이 정의천이 이야기한 거죠. 정제음숙. 몸가짐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음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자 많이 보셨죠? 어떤 데 가면 여기에 배지 같은 것도 달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도 늘 이렇게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경. 정제음숙. 그 다음에 주일무작. 하나를 주장해가지고 그 일이 있으면 그 일만, 그 퇴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성화 10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보면은 다른 그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거. 하나로 가서 내 마음이 무적,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기심수렴. 그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거.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거겠죠. 요거는 방심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조심입니다. 조심은 마음을 잡는 것이고 나가지 못하게. 방심은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한 윤돈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량자 하는 사람은 경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냐 하면은 상성성, 늘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여기 신방변에 별성한 자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깨어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심이 있고 요 성으로 읽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회의로 보면은 회의 문자로 보면은 마음이 별처럼 초롱초롱한 어떤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고 주자는 두려워할 외자로 해요.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경제자매도 보면은 그 전전긍긍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대월상제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진주에서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와서 여러 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은 여러 어르신들이 진주분들이 이 경 상태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조금 전에 이제 정교님하고 말했는데 이렇게 수업 분위기가 잘 좋은 데가 없어요. 이게 경 때문에. 이 경은 집중하는 거거든. 그래 어떤 심리학자가 경과 그 집중의 상관성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장해서 다른 데로 주일무족하는 거죠.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밭을 맬 때는 밭 매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밥을 할 때는 밥, 공부할 때는 공부. 이렇게 모든 일에 이제 나의 의식이 살아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기도. 그 독을 삼가한다는 것인데 그 독이 뭐겠습니까? 자기만 하는 거. 이게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요 조금 잘못하면 이제 악으로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악과 나의 행위가 천리지차가 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갈라지는 그 지점을 응시하면서 삼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도가 여기에 줄여가지고 신독제 아시죠? 신독제. 그 신독제라고 하는 이 제호를 쓰기도 하고 신독당, 신제 이 전부 다 그런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신기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 부분을 응시하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악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하는 그걸 이제 삼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작위 스스로 속임이 없는 거. 여기 사무사가 나오죠. 사무사. 시삼백의 이른이 폐지월 사무상이라 할 때 사무사. 생각이 이제 사특함이 인욕 같은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태. 요건 이제 해석이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늘 이렇게 큰 대자로 붙여놓고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바로 선비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사무사 같은 경우는 시경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의 어떤 미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다스리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시삼백. 시삼백을 읽고 그걸 가지고 정치에 이제 이 작동을 시켜가지고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통달하지 못하고 또 사방에 이렇게 사신으로 가가지고 불능전대 오로지 자기 나름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비록 시를 많이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 이 자체가 문학을 하는 것이 정치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대체로 이제 지배층 계열일 테니까 엘리트가 시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시 공부를 문학만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는 온유도노한 인간을 위한 또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소자들아 어찌 시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대저 시라고 하는 것은 가이흥 흥기시킬 수도 있고 잘 살필 수 있고 가이군 무리 지을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
이지사부. 가까이로는 이 시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섬길 수도 있고, 멀리로는 임금도 섬길 수 있는데, 또 다시 그 조수, 초목지명, 또 많이 조수라든가 초목의 이름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시를 배우고도 정치적인 일을 제대로 처결하지 못하면 일찍이 배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시경에 정치의 덕실과 풍속의 성세가 노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말을 잘하고 나아가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통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공자가 봤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가이흥, 흥관, 군원. 오늘날의 시도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흥. 이 감정을 흥기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독자가 시를 읽고 흥으로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 이 독자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고 이렇게 흠치거나 하는 이런 기능이 문학에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관점. 시를 통해서 자연과 인생을 꿰뚫어 보면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 진실 내지 진리를 시를 통해서 이제 파악되는 이 관점의 전환, 새로운 관점.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 논어에 나오는 거죠. 군하는 것은 집단의 소통,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친교를 가진다. 아시겠죠? 여기 딱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왜 옛날 어른들이 시회를 열고 만나고 헤어질 때 시를 짓고 나한테 시가 오면은 차운을 하거나 화운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왜 했던가? 이게 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깨졌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친교를 가진다. 문학을 통해서 친교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집내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상을 위한, 인간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은 물론이고 오늘날도 그렇죠. 원망을 근데 시를 통해 가지고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궁해지면 시는 더욱더 교묘해진다. 이런 말 있죠. 또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흠집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더욱더 시가 아름다워지고 또한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다. 그냥 이렇게 용 삼아가지고 폼 잡기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원망을 오히려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 시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공고한 것을, 자기의 어떤 것을 해소하는데 사회 제도나 정치, 관습, 풍속 등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죠. 예컨대 다산 정약용의 그 시 보면은 그게 사회 비판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 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서, 갈등의 정서, 원망의 정서, 좋지 않은 정서를 오히려 해소시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시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폭력이 있거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죠. 이 사회적인 기능 안에서 누구나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풀어내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흥관군원, 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는 가이흥, 감정을 유발시키는, 흥취를 유발시키는 이런 어떤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는 관, 집단과의 소통을 위한 군, 그 다음에 원망을 해소하는 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용하고 형식 가운데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시도 보면은 그 사언시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그 근체시 같은 경우는 오언시, 칠언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그다음에 율시, 오언율시, 칠언율시, 그다음에 길어지는 배율, 그다음에 장단구로 만들기도 하고 그 고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형식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근체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평척, 아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잘 못 넣어. 시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까다롭기 때문에 내 생각은 A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시를 쓰고 싶은데 평척에 맞추다 보니까 A-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준수한데 B나 C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가 아니죠. 오히려 평척이나 아분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 감정을 노출해야 될 텐데. 근데 자기 감정을 노출하면서도 아분이 평척이 정확한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일 텐데. 그래, 내용과 형식 가운데 공자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우선입니다. 내용과 형식 가운데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사달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면 그만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기교가 필요하지 않다. 전달되면. 교원정색 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정색하는 교원이 뭡니까? 교묘한 말이잖아요. 아름답고 교묘한 말, 달싹한 말.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니 잘한다. 요 대체로 나의 적입니다. 다른 데 가가지고 내 험담해요. 도학자는 시오사. 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해 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내 욕 잘 안 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내 스승이다. 뭐 사면행이든 필요아사언이라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세 사람 가면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택기 선자의 존재하고 기불선자의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한 것은 잘 선택해가지고 스승으로 삼고 악한 자가 있으면 반면교사로 나의 그런 점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 앞에 와가지고 빵긋빵긋하고 그 다음에 교묘한 말 하는 사람, 인하기가 드물다, 인한 사람 없다, 이런 것들. 이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이라든가 말은 전달되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바탕이 질이 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체거든요. 문체를 이기게 되면은 이게 촌스러워진다. 그렇죠? 그래도 대충 옷이라고 이렇게 입고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데 안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하더라도 이게 뭐 옷도 다 떨어지고 이 좀 촌스럽다. 야한 그런 겁니다. 반대로 문 성질적. 이 바깥으로 뭐 말 잘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고 아주 화려하고 명품을 입는데 이게 이제 그 바탕보다 이게 되면은 이게 사관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과 질이 내용과 형식이 다 빛난 연호의 군자라고 비로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다가 바깥 형식도 그 형식 안에는 예도 있을 거고 이런 의관을 정제하는 옷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럴 것입니다. 이게 문학안에서 보면은 그 안에 건강하고 중요한 내용 거기에다가 형식도 잘 갖추고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라고 하면 그 밥을 담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어떤 밥그릇에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밥맛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아주 좋은 잘 만든 그 밥을 개밥그릇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반대로 진짜 맛없는 밥을 아주 화려한 그릇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지은 밥을
조원 밥그릇에 먹는 거. 이게 이제 문질빈빈입니다. 문질빈빈. 문질빈빈 연호의 군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문과 질이 내용과 형식이 함께 온전할 때 그때 비로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마음도 건전하고 선하고 그러면서 말도 정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문질. 이제 문과 도의 관계 속에서 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자는 내용과 형식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이걸 좋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용과 형식, 아름다움과 선함 이런 것들을 함께 이상적으로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이 여기 중도 견문해놨죠. 도를 더욱더 중시하고 문은 가볍게 얘기. 그래서 이제 정의천 같은 경우는 문장, 시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물상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도를 닦는데 해롭다. 이게 문장 해도론입니다. 문장 해도론. 이게 더욱더 경직화되어 있죠. 이런 생각들이, 공자의 이러한 생각들이 특히 내용과 형식 가운데 내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니 공자의 생각이 송나라 북송 때 정자에게 오면은 더욱더 경직화돼가지고 문장을 쓰는 것은 해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질. 화려한 옷은 천박한 마음을 가리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 세련된 말로 더욱 빛난다. 요게 진실한 마음이 세련된 말로 더욱 빛난다. 요게 바로 문질빈빈입니다. 문질빈빈. 아시겠죠? 내용과 형식, 세련된 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련된 말. 이걸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문질빈빈. 이게 이제 문질빈빈을 찾아보면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늘 이렇게 책에 찍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선물할 때도 보면 이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학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온전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질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품격이고, 그 다음에 문 같은 경우는 외적인 꾸밈, 외로 바깥으로 꾸밈. 이게 문하는 게 문체문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문화에 보면 극자성이 형식 무용론을 제기하자 자유는 그것에 대한 극단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보고 내용과 형식의 중요성을 또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모순되고,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로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무엇이 더욱더 강조되는가 이런 것들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상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가? 관저는 시경 맨 처음에 나오는 관관저구는 제아지조다 하는 그 관저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저시는 낙이 부름, 즐겁되 지나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이 지나치면은 이게 음란한 데로 가거든요. 근데 그까지 지나쳐서 막 가는 데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애이불상, 슬프면서도 마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 공자는 시의 비평가이기도 해요. 이 공자의 이야기거든요. 문학 비평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학 비평가. 시가 있으면 그걸 이제 비평했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 과이. 그러니까 즐거움이 과해가지고 그 정을 잃어버린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과해가지고 그 조화를 해친 것이다. 이렇게 주자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애지과의 해어화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화와 균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시를 비평합니다. 이때 시는 바로 문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실을 존중합니다. 이 유학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너와 내가 만약에 친구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신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면은 뭐 친이 있어야 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 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것인데, 여기도 보면은 일상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괴력난신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어 괴력난신이 것이다. 괴상하고 힘을 쓰고 어지럽히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신령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 수리편. 그 다음에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그 귀신은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가위지, 이게 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로가 또 물어요.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느냐. 가문사, 죽음의 세상, 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생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사를 알겠는가. 이게 현실주의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 인의 예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도 그런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공자의 현실주의적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보세요. 시경에 보면은 시경 1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당체지화여 편기반이로다. 기불 이사리오마는 실시원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시가 있는데, 아가위꽃, 당체지화여 당체꽃이여 편기반이로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나풀나풀 아름답구나,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름답구나. 이거 먼저 이제 경치를 이야기하고 성경 후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기불이사, 누군가가 그리워요. 그래서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아니하리오마는 실시원이라. 네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멀다. 멀리 있기 때문에 너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가 내가 너를 참 보고 싶은데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시가 있는데, 이 시를 공자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 공자가 굉장히 하여튼 흥미로운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이걸 공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제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지사야언정 부하원지유리요. 생각하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어찌 먼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간절한 그 사람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없는 것이지, 이것만 강하다고 하면 물리적 거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기차 타고 가도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물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이제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신의 허약한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탓하자. 시경에 시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 물리적 거리를 마음의 거리로, 너는 지금 그 사람하고 마음의 거리가 이만큼 있는 거다.
마음의 거리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있죠, 이게. 생각하지 아니함이 있을지언정 어찌 먼 것이 있으리요. 어찌 먼 것을 타다는가.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자의 예술 정신과 문학 사상은 동아시아 예술과 문학에 대한 어떤 표준을 제시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사성여신이라든가 남명조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조화와 균형. 예술 정신과 문학 사상의 궁극은 조화와 균형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기본 정신은 신미성에 둔다고 했죠. 아까 왜 정점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궁극은 바로 조화와 균형, 문질 빈빈. 그 다음에 거기에 입각한 예술성과 도덕성 혹은 문학에서의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공자가 가졌고 논어에는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적 입장을 가졌다. 공자의 예술성과 도덕성에 대한 조화, 또 형식과 내용에 대한 조화를 궁극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도덕과 내용이라고 하는 실천성, 이 도덕과 내용이 전부 다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효용성, 실천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실천이 될 때 궁극적 이상은 조화와 균형인데, 그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내용과 실천, 내용과 도덕, 요게 더욱더 강조됐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이게 이상적인 것이 다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이상적인 것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건데,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실천할 때는 더욱더 중요한 거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와 문 가운데에 다 중요하죠. 그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도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공자의 문학과는 후대의 문학 비평에 영향을 미치고, 도와 문의 관계에서는 관도론이라든가 제도론, 이러한 어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에 관도론, 제도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까지 이제 관도론 같은 경우는 도와 문을, 그러니까 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 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불경문, 문학을 경시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이고, 제도론 같은 경우는 중도경문,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을 경시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유파에 따라가 좀 다른데 이런 것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문학 비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공자의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조선으로 와서 조선 후기까지 쭉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적의 공자의 문학 사상은 신미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실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공자는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공자의 문학 사상은 25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 문학의 이론의 근간이 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선비들, 그 조선시대 선비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작가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한 문학 아닌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 신미성, 현실주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 신미성, 무디에 가서 바람을 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순의 기상이라고 하면서 천리를 터득하려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의 조화, 이 세 가지의 핵심 원리는 오늘날의 어떤 문학이 이론, 이런 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궁극적인 지향이 뭐냐? 이건 한 가지죠. 미와 선의 통일. 하나의 궁극적 지향점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대적 논의 이런 것들도 충분한 시사점을 여기에서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문학사상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학과 예술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예술의 심미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대 예술계에 던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의 심미적 가치,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현대 예술계. 여기에 공자의 이런 예술 정신과 문학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그 전에 공자의 생각이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하고 이 세 가지의 핵심 원리, 궁극적인 지향을 생각하면은 아직까지 공자의 예술 정신과 문학 사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